병원을 나선 정욱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노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정욱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68세 정욱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그를 위해 차린 상차림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민이가 온다고 했지. 정욱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오래된 2층 건물의 1층이 정욱의 집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정욱 소유였지만 2층은 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정욱은 아들 성민을 생각했습니다. 42세가 된 성민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12살 된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릴 때는 매일 이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욱의 눈가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욱은 성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학비를 댔고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오전 10시쯤 성민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김치찌개 끓여놨다. 정옥은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어요. 성민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아,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요. 성민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 성민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 수정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재산 분할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은 없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옥이 의아했습니다. 건강하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돼서요. 성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정옥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넘기는 계획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성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뭐니? 재산 관리를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정옥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아직 정정해. 어머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시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재산을 악용당할 수 있어요. 성민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정옥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벌써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니다. 어머니, 요즘 60대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정옥의 반응이 강했거든요. 성민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 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요. 큰 재산. 이 낡은 건물 하나가 큰 재산이라고? 어머니,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 건물만 해도 15억은 넘을 거예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비싸다니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사기꾼들이 노릴 수도 있고요.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성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옥은 아들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재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너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내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정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다. 오늘은 그만 가거라. 정옥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성민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성민이 떠나고 나서
정옥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나? 거울을 들여다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또렷했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거지? 정옥은 서운함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헷갈렸어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마음에 걸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성민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정옥이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실행할 작정이었어요. 정옥은 이 모든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옥은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성민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이상한 서류들까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 본능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2층 세입자 김씨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정옥 씨, 어제 아드님 오셨던데 오랜만이네요. 네, 그냥 잠깐 들렀다 갔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김씨 할머니의 관심 어린 눈빛에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사를 남에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편 성민은 회사에 늦게 출근해서 수정을 만났습니다. 수정은 성민보다 5살 어린 37세로 회사 마케팅팀 차장이었어요. 둘의 분류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됐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고집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절차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수정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성민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었거든요. 급하게 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져요. 일단 어머니 재산부터 정리해야 해요. 성민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정옥의 재산을 먼저 자신 명의로 넘긴 후 그 다음에 이혼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방법이 있어요.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고령자가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판정받으면 가족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대요.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요?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거 말이에요.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정정하시잖아요. 의사소견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성민의 말에 수정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민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정옥은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요즘은 모든 계좌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여기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정옥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중요한 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전체 예금이 3억 2천만 원이시고 부동산 쪽은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임대료가 쌓인 거였어요. 혹시 이 계좌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단,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가능하긴 하죠. 성년후견인이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정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성민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이 동네 건물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는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 건물이면 15억에서 20억 사이일 거예요. 성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혹시 요즘 이런 건물 매매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몰래 시세 알아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모님 몰래요? 네.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 거죠. 요즘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집에 돌아온 정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민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저녁 무렵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그 얘기니?
어머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민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정욱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어머니, 그렇게 자신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병원. 왜? 건강검진 받으시라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정욱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무관심했던 성민이 갑자기 병원을 가자고 하다니요.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정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의 그 막막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어린 성민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널 위해서 열심히 살 테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어린 성민의 약속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성민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만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4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넣었던 그 돈으로 성민은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정옥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함부로 당하지는 않겠어. 정옥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성민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정옥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옥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김씨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정옥 씨, 어젯밤에 아드님이 또 오셨던데요? 성민이가 왔다고요?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 전화 통화 후에 성민이 집에 왔다니요. 네. 밤 11시쯤에 오셔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셨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계시던데. 정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한 건 아닐까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류함이 열려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뭘 가져간 거지? 정옥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다행히 모든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 평소 서류함에 보관하던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온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성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민의 대학 동기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 행동을 보이신다고? 네.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성민은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부하세요. 그렇다면 응급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응급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에요. 위해를 끼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문을 열어놓고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단서는 어떻게 받죠?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사정을 설명하면 도와줄 거예요. 김 변호사의 말에 성민은 안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옥은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집에서 없어졌어요. 혹시 가족분이 가져가신 건 아닌가요? 직원의 말에 정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가져간 게 확실했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일단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드시죠. 분실 신고를 마친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혹시 어제 집에 왔었니? 아니요. 안 갔는데요. 성민은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인감도장은 왜 없어졌을까? 인감도장이요? 어머니가 어디 놔두고 까먹으신 거 아닐까요? 성민의 말투에서 정옥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성민이 가져간 거였어요. 성민아, 엄마를 속이는 거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시네요. 깜빡깜빡하다니?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은 무슨... 정옥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옥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집인 줄 알았는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왜? 정욱이 창문을 열어보니 응급차와 함께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도 함께였어요. 성민아, 이게 뭐야? 정욱이 밖으로 나가자 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통화 때 이상하셨잖아요. 걱정돼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왔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나는 멀쩡하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준비된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정신과 의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야? 나는 아픈 데 없어.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기억력 문제.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정욱이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싫어. 나는 안 가. 정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응급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협조해 주세요. 뭐가 협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욱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어요. 가족분의 요청으로 응급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응급 정신과 상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진정제였어요. 주사는 왜 놔? 나는 아픈 데 없다고. 정욱이 팔을 뿌리쳤지만 응급요원들이 붙잡았습니다. 성민아, 이게 뭐야?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정욱의 절규에도 성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어머니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네요.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환자? 나는 환자가 아니야. 하지만 주사가 들어가자 정욱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성민아, 왜? 엄마한테. 정욱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의료진들이 그녀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2층 김씨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왜 응급차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평소 정정하던 정욱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정욱 씨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아들분이 데려가시는 걸 보니 뭔가 아프신가 봐. 성민은 이웃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치매라니, 어제까지도 멀쩡하셨는데. 김씨 할머니가 의아했지만 성민은 이미 응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응급차가 떠나자 동네는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모든 게 성민의 음모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정욱은 의식을 잃은 채 정신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정욱은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둔했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여기 온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정욱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정제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깨어나셨네요. 흰 옷을 입은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마음 편한 병원이에요. 가족분의 요청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요. 정욱이 일어나려 하자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약 기운이 남아있거든요. 약, 무슨 약을 준 거예요? 진정제요. 많이 흥분하셔서 안전을 위해 투여한 거예요. 정욱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응급차, 주사, 그리고 성민의 차갑던 눈빛까지.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성민이는? 보호자분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가셨어요. 가셨다고요? 정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런 곳에 버리고 갔다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정욱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병실에는 침대 2개가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정신병원이구나. 정욱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 온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왜 여기 계세요? 아들 며느리가 저를 여기 보냈어요. 제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진단서도 받을 수 있고 강제 입원도 시킬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셔야 할 약이에요. 이게 무슨 약인가요? 정신안정제예요. 의사 처방이니까 꼭 드세요. 정욱은 약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정신병이 없어요.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환자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주사로 투여할 수밖에 없어요. 주사라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정옥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겼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몰래 뱉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3일째 되는 날 성민이 면회를 왔습니다. 정옥은 그를 보자마자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성민아, 왜 엄마를 이런 곳에 가뒀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성민은 냉담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당장 여기서 내보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맞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 정옥이 소리쳤지만 성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치료는 무슨 치료야? 나는 멀쩡하다고. 어머니, 집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감도장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시고. 정옥은 분노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성민이 가져간 건데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가져간 거잖아. 어머니, 또 망상을 하시네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거예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성민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면회가 끝나고 정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그 놈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성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어르신, 울지 마세요. 옆 침대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회를 봐야 해요. 기회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정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담배 냄새였어요. 병원은 금연구역인데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보니 비상계단 쪽에서 한 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정옥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새로 온 분이군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들이 자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장태식입니다. 정옥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들어오셨군요. 여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그런가요? 비슷해요. 딸이 저를 여기 보냈거든요. 장태식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리한 지성도 느껴졌어요.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6개월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장태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장태식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함께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지만 장태식과 함께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곳의 시스템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장태식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격리실로 갈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였죠. 다음 날 밤, 정옥은 다시 장태식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 병원 뒤편 정원에서였어요. 어제 말씀하신 계획이 뭔가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장태식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일했어요. 30년 동안 첩보 업무를 담당했죠.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다고요? 은퇴 후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여기 보낸 거예요. 딸분이요? 제가 국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했거든요. 딸은 그 원망을 품고 자랐고 결혼 후에는 사위가 제 재산을 노렸어요. 장태식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부추겨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딸도 같은 짓을 당했어요. 지금 딸분은 어디 계세요? 다른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정옥은 장태식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가족의 배신을 당한 처지였거든요.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아세요? 장태식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거죠. 장태식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측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되니까 묵인하는 거죠. 그런 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족의 요청과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는 돈으로 살 수 있고요.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외부에 알려야 해요. 언론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외부와 연락해요? 방법이 있어요. 장태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장태식과 정옥은 병원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사연까지. 405호실 할머니도 조카들 때문에 들어왔대요. 정옥이 보고했습니다. 301호실 할아버지는 사위가 재산을 노리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장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집단 고발을 해야 해요. 장태식은 정옥에게 연기하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병원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약 먹는 시간에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내세요. 진정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흐려져요. 정옥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태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서류를 봤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청소 시간을 이용했죠. 과거 기술이 도움이 됐어요. 장태식이 작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병원에 추가로 돈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가로요? 처음 입원비 외에도 매달 따로 돈을 주고 있어요. 당신을 계속 여기 가둬두라고요. 정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민이 여기까지 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장태식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성민 씨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요. 대출이라니. 인감도장을 가져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성민이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잖아요. 증거요? 병원과 성민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장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외부에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외부로 내보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후배 중에 지금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연락할 수 있어요?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도와줄 것 같아요. 장태식의 설명에 따르면 혜진이라는 젊은 간호사는 이 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 했다고 해요. 그 간호사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한번 접촉해볼 가치는 있어요. 다음 날 정옥은 혜진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친절했어요. 여기 있는 환자들 중에 정말 아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옥의 질문에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멀쩡한 분들 같거든요. 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일 뿐이에요. 정옥은 혜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혹시 외부에 이런 상황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외부에요? 혜진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서 정옥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장태식과 정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이라는 간호사가 열쇠예요.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외부와 연락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당신과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분명 마음이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순종적인 어머니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로 변신한 거였어요. 다음 날 밤, 정옥은 다시 장태식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 병원 뒤편 정원에서였어요. 어제 말씀하신 계획이 뭔가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장태식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일했어요. 30년 동안 첩보 업무를 담당했죠.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다고요? 은퇴 후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여기 보낸 거예요. 딸분이요? 제가 국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했거든요. 딸은 그 원망을 품고 자랐고 결혼 후에는 사위가 제 재산을 노렸어요.
장태식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부추겨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딸도 같은 짓을 당했어요. 지금 딸분은 어디 계세요? 다른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정옥은 장태식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가족의 배신을 당한 처지였거든요.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아세요? 장태식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거죠. 장태식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측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되니까 묵인하는 거죠. 그런 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족의 요청과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는 돈으로 살 수 있고요.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외부에 알려야 해요. 언론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외부와 연락해요? 방법이 있어요. 장태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장태식과 정옥은 병원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사연까지. 405호실 할머니도 조카들 때문에 들어왔대요. 정옥이 보고했습니다. 301호실 할아버지는 사위가 재산을 노리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장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집단 고발을 해야 해요. 장태식은 정옥에게 연기하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병원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약 먹는 시간에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내세요. 진정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흐려져요. 정옥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태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서류를 봤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청소 시간을 이용했죠. 과거 기술이 도움이 됐어요. 장태식이 작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병원에 추가로 돈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가로요? 처음 입원비 외에도 매달 따로 돈을 주고 있어요. 당신을 계속 여기 가둬두라고요. 정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민이 여기까지 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장태식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성민 씨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요. 대출이라니. 인감도장을 가져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성민이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잖아요. 증거요? 병원과 성민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장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외부에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외부로 내보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후배 중에 지금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연락할 수 있어요?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도와줄 것 같아요. 장태식의 설명에 따르면 혜진이라는 젊은 간호사는 이 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 했다고 해요. 그 간호사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한번 접촉해볼 가치는 있어요. 다음 날 정옥은 혜진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친절했어요. 여기 있는 환자들 중에 정말 아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옥의 질문에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멀쩡한 분들 같거든요. 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일 뿐이에요. 정옥은 혜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혹시 외부에 이런 상황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외부에요? 혜진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서 정옥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장태식과 정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이라는 간호사가 열쇠예요.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외부와 연락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당신과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분명 마음이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순종적인 어머니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로 변신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갑작스럽게 격리실로 이송됐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가족분의 요청이에요. 더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요.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격리실은 더욱 작고 답답했어요. 창문도 없고 철문 하나만 있는 방에서 정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장태식 할아버지와도 만날 수 없겠구나. 하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외부에 연락했다고 했으니까 곧 도움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정옥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론의 폭탄. 같은 시각 김철수 변호사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 동시에 제보한 거였어요. 마음 편한 병원 강제 입원 비리 실상, 재산 노린 자녀들,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짜 진단서로 노인 감금, 충격적 실태. 기사가 나가자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독자들의 분노 댓글이 쏟아졌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겠네요. 당장 수사해야 해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감사관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사에 병원 측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긴급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은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옥의 증언. 감사관들이 격리실을 찾아왔을 때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정옥 할머님이시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정옥은 차근차근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성민의 배신부터 강제 입원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겪은 일들까지. 아들이 저를 속여서 여기 보냈어요. 저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장태식 할아버지가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장태식도 불러와서 함께 증언했습니다. 국정원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이 병원의 불법 행위 증거들입니다. 감사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혜진도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 간호사인데 증언하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기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재산 때문에 강제 입원 당한 분들이에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405호실 할머니는 조카들이, 301호실 할아버지는 사위가 보냈어요. 모두 재산 때문이에요. 혜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가 정옥 할머니를 계속 입원시키라고 병원에 추가로 돈을 주고 있어요. 회사에 있던 성민에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 씨, 큰일 났어요. 병원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나왔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고요. 성민은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성민은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건복지부 감사와 동시에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거였어요. 성민 씨,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경찰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요. 성민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작성 교사, 강제 감금, 재산 편취 혐의가 있습니다. 재산 편취요? 어머니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받은 것도 확인됐어요.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운영 정지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송치됐어요. 이 병원은 즉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정옥을 비롯해 억울하게 갇혀있던 환자들이 모두 해방됐습니다. 3일 후 정옥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2개월 만에 자유였어요. 할머니, 혜진이 달려와 정옥을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혜진아,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태식도 함께 나왔어요. 이제 우리 딸도 구해야겠어요. 꼭 구하세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도 겪어서는 안 되니까요. 병원을 나선 정옥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노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정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해요. 정옥의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성민은 결국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정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성민은 사기, 감금,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량은 3년이 예상됐어요. 정옥은 임시 거처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성민이 처분한 집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다른 재산들은 무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요. 혜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새로 시작해야지. 간호사 그만두고 뭘 할 거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4년 겨울, 정옥은 동대문구의 작은 건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처분한 집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다른 재산들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실버희망센터, 정옥이 직접 만든 간판이 1층 상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센터였어요.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네요. 혜진이 일정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된 혜진은 정옥과 함께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팔자고 계속 압박해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재산 관리를 넘기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매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해드렸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문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오후에 장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딸을 찾았어요. 부산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정옥은 기뻤습니다. 장태식도 가족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우리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서 다른 병원들도 조사받게 됐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딸과 함께 시골에서 살 예정이에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고요. 장태식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정옥 씨도 혹시 성민 씨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 어느 날 오후 센터에 어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 준호였거든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외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예전에 할머니 집이 낡았다고 말한 거 괜찮다. 정옥이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니?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요.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나중에 나오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옥은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실버희망센터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정옥의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들어왔어요.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고령자 재산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이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머니만큼 경험이 많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정옥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했어요. 일주일 후 정옥은 KBS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정옥 할머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르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옥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했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경찰서 신고, 그리고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센터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달 후 성민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요. 정옥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해 연말, 정옥은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태식과 그의 딸 혜진, 그리고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405실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조카들과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혈연보다 더 끈끈한 인연이 있어요. 정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 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공부 먼저 열심히 해야 해. 네,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손자만큼은 올바르게 크고 있었거든요. 새해의 다짐, 2025년 새해,
정옥은 센터에서 새해 첫 상담을 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손자가 제 집을 팔자고 해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옥은 차분하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정옥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갈 거야. 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우리 함께니까 가능한 일이지. 정옥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정옥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정옥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